네. 오늘 9번째 10만인 클럽 특강,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특강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철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자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제가 뭐 소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릎팍 투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온 분이시다 이런 걸 잘 아실 텐데요. 서울대 의학 박사님이시고 안철수 연구소를 창립하셨고 지금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계시면서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격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기업가 정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학생들한테 주로? 제가 사실 이제 CEO 그만두고 네. 대학 교수로 가게 됐던 이유가 젊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나는 젊은 사람들도 아무리 사회가 어렵더라고 해도 네.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각박하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가끔은 사회를 한번 돌아보라. 네. 자기도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이니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갔고요. 네. 무릎팍도사 사실 출연 섭외 왔을 때 네. 1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하기로 했던 것도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갔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무릎팍도사 출연 이후에 네티즌 반응을 쫙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 이런 거 굉장히 많던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인 것 같아요. 여학생이 이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철수 씨는 정말 지존이야. 정말 똑똑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지? 얼굴도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부처님 같다니까요. 완전 쩔어. 이게 그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무릎팍도사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진짜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너 그 책 읽었냐? 이렇게 반응하려고 그러는데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봤다는 거죠. 이게 아마 80세 정도가 나갔다고 하는데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감명을 받았던 분들은 이걸 통해서 심층 감명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때 강호동 씨가 물어봤죠. 왜 출연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강호동 씨가.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그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거절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왜 거절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방송 출연이 지금도 별로 적성에 안 맞습니다. 네.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 하지도 못하고요. 그 불편하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 제일 잘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래서 나간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안철수 씨는 그 뜻하지 않게 사장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델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처럼 그 팔자에 없는 사장을 저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빨리 이 사장 일을 정리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길을 이제 아주 가 계시는데, 근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이시기도 했고 교수이시기도 했고 사업가이시기도 한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맞다고 느끼시고 있나요? 글쎄요, 뭐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순간에 느끼기에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가장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가장 제가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에 충실했던 거고요. 그 전에 뭐 어떤 일을 했다 그게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직접 경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사회 의장님이신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 읽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바둑을 엄청 좋아해서 대학교 때 바둑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는데 지금은 바둑을 못 두고 있다.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회사 일 그만두시고 교수를 하고 있는데 바둑을 가끔 두십니까? 지금 사실 더 바쁘고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 할 때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네. 보니까
임원진들이라는 게 있어서 네. 제 대타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가 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대타가 없어서 모두 다 제가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바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바둑 둘 생각은 못 하고 아마 은퇴할 때 정도가 되면 바둑 어떻게 두는지도 잊어버려서 못 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이 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 뭐 와닿는 말들이 있었는데 영원히 있는 승부라는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 초심을 지키면서 어떻게 변화를 갖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제목도 내가 걸어온 길의 풍경들 이런 거니까 초심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온 안철수 강사님부터 오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꼭 내용이 있다기보다 제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컨닝 페이퍼니까요. 꼭 굳이 그리고 영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안 보셔도 그냥 말씀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화면 나오기 전까지 뭐 무릎팍 이야기 잠깐 더 드리면 4시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편집된 거를 제가 방송 이후 한 석 달 만에 봤거든요. 저 방송할 때는 제가 못 봤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심각한 이야기한 건 다 잘리고 농담만 편집돼서 1시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이야기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대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대본이 있는데 저한테는 대본을 안 주는 겁니다. 뭘 물어볼지를 모르고 어쨌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의도가 꼭 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외워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또 준비된 대답과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답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대본을 안 줬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서 보니까 저 사실 강호동 씨 텔레비전에서만 볼 때 굉장히 덩치가 크게 보이잖아요. 가보니까 조그맣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또 강호동 씨도 제 큰 얼굴 사진만 보다 보니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로 처음 보고는 서로 작다고 생각하고 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답을 했는데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렸나 보다 싶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3번째로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성질이 나가지고 뭐 완전히 다른 답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미리 저한테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지를 자기가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놨다가 제가 그 이야기 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책도 많이 읽은 게 거의 틀림이 없고요.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보면 탁자가 있는데요. 거기 점괘 보는 책 같은 건데 거기다 그 사람이 자기 직접 깨알같이 볼펜으로 물어볼 질문들 중요한 것들 몇 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참 많이 했구나. 그 바쁜 일정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식하게 고함만 잘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재능도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죠. 다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 이제 네. 예,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은 제 지금까지 길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가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중요한 결정을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연속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마다 어떻게 이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실수를 통해서 뭘 배웠나 그 이야기 드리려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은 그때 4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인데 거의 잘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왜 잘렸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우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전자공학을 좋아했어요. 라디오 만들고 뭐 이렇게 조립하고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어린애였었는데요. 의대를 갔던 이유가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의사십니다. 지금 45년째 부산에서 저 서울로 치면 달동네 같은 데서 한 번도 장소 안 옮기고 계속 지금도 환자 보고 계시는데요. 팔순이신데 지금도 이제 환자 진료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장남이죠. 저보고 무슨 대학을 가라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거의 평생. 근데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제가 눈치를 보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과를 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래서 사실은 의대를 가게 됐고요. 엉뚱하게. 근데 사실 저기 결국은 의사가 안 된 거를 보다 보면 그게 결국은 저기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할 때 나 한 몸 저기 좀 희생해서 주위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런 결정이 결코 본인이 행복해지지 않게 되다 보니 짧게는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요. 길게 보면 자기가 불행하면 주위 사람도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행복해야 장기적으로 주위 사람들도 사실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 기쁘게 해주려고 의대를 갔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또 왜 배웠느냐 엉뚱하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의대 졸업하고 나서 실험하는 쪽으로 갔어요. 보통 이제 의대를 졸업하면 환자 진료하는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과들이 많은데요. 저 같으면 이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진료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만약에 병의 원인을 밝히면 치료 방법을 개발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적성이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하는 게 더 맞는 성격이고 기계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파트로 갔는데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쟁쟁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의학 연구 파트 쪽에. 그래서 제가 남들 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전공도 열심히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쪽을 좀 더 특기로 살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공부했던 동기는 제가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맞닥뜨리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보다 보니 처음에는 사실은 재미로 했어요. 재미로 해서 제가 할 수 있겠고 재미로 또는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 이제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주위에 아무도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할 사람이 없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27년을 다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학교만 다녔거든요. 제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3년 3개월 군대 갔다 오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0살부터 7살까지를 빼면 제가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사회에 뭐 보탬이 되는 일이 하는 것 없이 제가 공부만 하면서 살았던 기간이 많다 보니 빚진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명의 이기들을 제가 혜택만 받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이렇게 쌓아놓은 지식들 그리고 이런 같은 시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저는 학생으로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도 뭔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부라도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 의대는 의료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봉사 활동하는 쪽을 보니까 전부 종교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없는데 가톨릭 학생회에 들어가서요. 봉사 활동하려고 들어갔어요. 종교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때 같으면 구로동이 지금과는 다른데요. 토요일마다 구로동 가서 봉사 진료하고 그 다음에 또 방학이 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무의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반경 한 10km 정도 의사가 없는 그런 산골 마을 그런 데다가
그 의료 장비랑 그리고 쌀이랑 솥들까지 짊어지고 들어가서요. 폐 끼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환자 진료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도 받은 일부라도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학원을 들어가다 보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학도 없고 주말도 뭐 실험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일이라는 걸 하면서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것 자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저기 받은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게 됐고요. 근데 문제가 시간이라서 뭐 무릎팍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시간 만든 게 새벽 시간이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들고 나머지 하루 종일은 이제 의대 다니면서 의사로서 또 나중에는 의대 교수로서 그렇게 7년 동안 계속 살아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슴 벅찬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무슨 저기 속된 표현으로 기생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느낌, 그게 너무나 좋아서요. 이걸로 무슨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 추호도 없었고요. 그것 자체가 뭐 가슴 벅찬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한테는 보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잡념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힘든 가운데서도 그 7년 내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7년째 되는 날도 적응은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괴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뭐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인정받았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좋았었죠. 근데 결국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매년 2배씩 늘어나서 이제 혼자 새벽 3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될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의대 쪽으로는 대학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도학생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도학생 받은 지도교수가 새벽에 지도학생 몰래 일어나서 딴짓하면 자기 인생 걸고 온 지도학생이 불쌍하니까 그 결국은 한 곳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는데요. 그때 이제 뭘 알았었냐면, 왜 저기 정신과 의대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기 마음을 안 다치려고 무의식 중에 많이 이렇게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저기 친구들끼리 옛날 이야기를 하면 서로 뭔가 같은 경험을 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무의식으로 자기 기억을 바꿔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기억 중에, 내가 가진 기억 중에 꽤 많은 부분이 가짜 기억들이 많아요. 그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기억을 스스로 왜곡을 하는데 무의식으로 하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판단할 때 말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말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도 나중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쪽으로 많이 해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택을 다른 쪽으로 하면 그 사람은 선택한 쪽이 그 사람인 거죠. 행동이 그 사람이고 판단이 그 사람이고 선택이 그 사람인 거지, 말이나 이미지나 뭐 생긴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왔다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자기가 어떤 쪽을 선택하는지 그걸 보면 그때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의대 교수 그만두고 이제 저 때는 중소기업 사장인 거죠. 벤처 CEO가 아니고요. 이쪽을 선택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 이제 쳐다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고마운 순간이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현대인들이 그런 가질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런 고마운 순간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때 여러 가지 그 고민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래서 생각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심오한 건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됐던 생각들이 우선은 중요한 결정할 때 과거를 잊어야 되더라고요. 흔히들 그 실패를 하면 실패의 기억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못한다, 주저하게 된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실패뿐만 아니고 조그만 성공도 똑같다는 걸 저때 깨달았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뭐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지게 된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을 못 내리죠. 항상 내가 가진 걸 안 놓으려고 거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과감한 결단을, 객관적인 결단을 못 내리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그걸 안 놓는 한에서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다 보면 그 결코 좋은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거는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조차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주위 사람들 평판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결국은 그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주위 사람들도 단기적으로는 실망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해지더라고요. 결국은 나의 행복을 원하는 주위 사람들이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결과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운도 따라주면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전에 미리 자기가 결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그걸 욕심을 내다 보면 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주위 사람 평가와 상관없이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정말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보람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인지 그렇게만 보는 게 맞다고 그때 생각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요. 이런 판단 기준들도 결국은 제가 진심으로 믿고 그대로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자기가 가진 원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결국은 의대 교수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벤처 기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 회사 만들려고 안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계속 공익적으로 돈 한 푼 안 받고 계속 이 일을 하던 거를 연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익법인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군의관으로 군대 제대한 다음에 대학으로 안 돌아가고 그때부터 제 평생 처음으로 이제 실직자, 그때 백수를 제가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를 백수를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섭더라고요. 그게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경험이라 미래도 모르고 하는데 어쨌든 공익법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는 그 다음 일을 해야지 해서 사실은 의대로 돌아가려고 처음에 그랬었죠. 그랬는데 대기업 쪽 그리고 또 정부기관 그 당시 이제 정통부 찾아가서 제가 7년 동안 해놓은 프로그램 만드는 소스 코드, 노하우, 바이러스 샘플 모두 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런 공익적인 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결국 다 거절당했어요. 대놓고 거절은 아무도 안 하셨는데요. 결국 시간만 끌었죠. 그러니까 답은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끌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 계획서 다시 써오라, 다시 써오라. 근데 의사한테 그걸 써오라고 계속 하는 게 무리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면 자기들이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해서 만들어줬는데요. 결국은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낙담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안이 왔어요. 회사 형태로 만들자.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는 차선책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게 된 거죠. 하다가 공익법인은 좌절이 돼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기 합류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경쟁력이 떨어지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를 잘 못 해주다 보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해서 오히려 이게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을 거고 회사 차원에서 만약에 국가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드가 되면 오히려 이게 영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 그 생각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이렇게 직업을 옮기게 될 때 그 단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나이가 들어서 다른 분야로 옮길 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 하나가 뭐냐면 그 분야에 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다시 돌이켜 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조차도 바깥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새로 바라보게 되고요. 새로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어떤 굉장히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땠냐면 의사였었죠. 교수였었죠. 프로그래머였었죠. 이게 뭐냐 하면 전문직.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노력한 만큼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전문직이거든요. 경영이라든지 조직은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회사 사장을 맡아야 되다 보니까요. 사장도 제가 처음에 하려고 안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이 프로그래밍 계속 하려고 사실은 회사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위에 찾아봤는데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저 하면 틀림없이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하게 됐어요. 엉뚱하게. 프로그래밍 하려고 회사 만들었는데 그 생각 자체도 사실은 너무 몰라서 했던 생각이고 실제로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서 제가 경영을 하게 됐는데 생각 정리를 그래서 해야 됐어요. 그래서 3가지 생각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나? 너무 당연한데 저는 혼자서만 일을 평생 했던 사람이라 왜 회사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너무나도 명백하고 단순한 것까지 질문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 결론도 사실은 간단하죠.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커다란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라는 게 의미가 뭔가, 존재 의미가 뭔가 그걸 또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존재 의미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을 상실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을 때 상실감이 더 큰 법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인물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좋아하던 디즈니 만화 같은 걸 생각해 보니까 디즈니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만약에 디즈니라는 회사가 이 세상에 없으면 그러면 아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런 가지고 노는 그런 꿈 중에 하나, 뭐 프린세스라든지 그런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이 자라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회사라는 조직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회사들도.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런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회사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또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3번째는 또 뭐였었냐면 기업의 목표는 수익 창출이다. 그래서 그게 국민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문가 식견에는 왜 그랬냐면 회사들을 보면 빵을 열심히 만들면 그 빵이 정말로 맛있고 값이 싸고 좋으면 사람들이 다른 빵과 비교해 본 다음에 그걸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빵집은 돈을 벌어요. 그럼 수익 창출이라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잖아요. 일을 잘한 결과로 수익 창출이 되게 되는데
왜 이게 목적이라고 자꾸 그럴까? 저는 그게 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사실은 목적이라는 게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적이 수익 창출이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불량식품을 만들면 그러면 빵집은 돈을 벌지만 많은 어린이들 다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의 그런 존재라고 회사를 정의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수익 창출이라는 거는 기업 활동의 결과다.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이걸 목적으로 보느냐, 결과로 보느냐. 그래서 저는 결과가 마음이 편하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활동에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요. 그게 그 의사결정을 뒤바꿔 놓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어도 나중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게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 같으면 저는 안 했고요. 그런 힘들이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초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해서 생각 정리를 많이 해야 초심이 생기고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복잡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그 매일매일 현업에 파묻히면 처음에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생각 정리를 잘 했느냐가 그나마 남아있는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 경영자가 처음에 이제 생각 정리를 했던 부분이 그 세 부분이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처음에 회사 경영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원인 추적을 해보면 결국은 제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라는 게, 조직의 리더라는 게 조직의 모든 거를 다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일이 잘못됐을 때는 리더가 책임이지 구성원 책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뭘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은 최단 시간 내에 남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가장 최대한 간접 경험을 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틈에 이제 경영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가도 서로 계속 경영을 했어요. 저기 미국 필라델피아에 갔는데요. 거기가 한국과 13시간 시차라서 한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한국에서 저녁 때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뭐 그때는 보고서라고 써서 왔는데 거의 일기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기장을 미국에서 받으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한국은 밤이죠. 다들 자고 있을 때 저는 거기 미국에서 낮에 그걸 다 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코멘트라든지 결정사항이라든지를 저녁 때 이메일을 써서 보내면 이제 그쪽에서는 다들 아침 시간에 서울은 또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경영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2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졸업할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면서 그때 뭘 했었냐면 독점 판권을 자기들한테 주면 안연구소는 연구개발만 하면 되고 마케팅 세일즈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독점 판권 가져가면 마케팅 세일즈 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제가 뭐 하나 주면 제가 받는 건 줄 또 알았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한 컴이 어려워졌어요. 저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사를 넘기려고 회사가 아니죠. 아래 한글을 넘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부분이다 보니 안연구소 마케팅 세일즈까지는 도저히 여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졸업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직접 마케팅 세일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고요. 저 때가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미국 회사가 매출 10억짜리 안연구소를 1,000만 불에 사겠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도 이때고요. 근데 뭐 그 스토리야 저기 무릎팍에서 나왔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알린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저기 1,000만 불 받고 팔겠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리고 그거 뭐 저기 누구한테 알릴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있었는데요. IMF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김종래 기자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뭔가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고자 거기 가서 취재를 하다가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를 기사로 냈죠. 특종이었죠, 그때. 그러다가 그래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린 건 아니고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을 때였는데요.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틀 만에 쓰러졌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2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경영도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 이틀에 하루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전에 이제 7년 동안 의학과 컴퓨터 일 병행하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속 했던 게 7년 동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경영 공부할 때 이틀에 하루 밤을 샜는데 제가 잠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냐면 우선은 33세 처음 미국으로 왔어요. 영어 어학 코스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들릴 리가 있습니까? 회사 일을 하다가 어학 코스도 못 참석하고 수업 시작 하루 전날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한마디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공부하러 갔는데 한글로도 경영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가서 알았어요. 출석 번호가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출석 번호가 1번이냐고 따졌더니 알파베티컬 오더래요. 그래서 이름이 A로 시작하고 성이 A고 이름이 C로 시작하니까 저보다 앞이 사실은 아무리 조합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경영학이라는 게 제대로 경영학들은 책에 나온 내용들 요약해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미리 다 읽어오면 그건 안다고 생각하고 토론을 해요, 직접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던 마케팅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수업이 시작이 되면 문을 여는데 손에 출석부를 들고 저 때부터 시키면서 이쪽으로 걸어 나와요. 근데 문을 열면 항상 찰스, 제가 영어 이름이 찰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읽어왔으면 그러면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나 구박을 하는지 알아듣고 구박받으면 괜찮은데 못 알아듣고 구박받으면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서 안 읽어오면 차라리 수업에 안 들어갈 정도였는데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학위 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밤을 새워서 다 읽고 수업에 참석하든지 만약에 안 읽어서 수업에 참석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짐 싸 들고 한국에 가서 회사 경영을 해야지 제가 뭐라고 미국에 있습니까? 학위가 목적도 아닌데. 그렇게 제가 선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100페이지 읽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읽어도 1시간에 10페이지 읽고요. 그럼 10시간 동안 읽어야 되잖아요. 밤중부터 시작해서 10시간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밤을 새웠던 그 배경인데요. 그러다 보니 몸이 못 버텨나더라고요. 한국 귀국하고 이틀 만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저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사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병실에서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아파오는데 어느 날 11월 중순 병실 TV에서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IMF 환란 때 이제 서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점점 아파오는데 국가는 부도 위기고 안연구소 같은 조그만 벤처기업이야 태평양에서 풍랑 만난 조각배 신세였었죠. 그래서 암담했었던 그런 때가 이제 97년 11월이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IMF 환란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됐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경영을 배우면서 2년 동안 저보고 뭘 배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공포심만 남았어요. 저한테는. 2년 공부한 결과는 공포심 하나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기술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데 경영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기술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또 타당한 그 근거들이 다 있고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경영을 배우러 갈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영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그게 경영이다. 저 그렇게 알고 경영을 배우러 갔는데요. 근데 경영을 배우다 보니 가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이 크게 보면 5개의 분야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하나는 이제 숫자를 다루는 회계나 재무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마케팅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인사관리라든지 조직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업무할 때 프로세스를 다루는 일종의 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내지는 뭐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5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5부분에 대한 최적화된 답을 찾아내는 게 이제 경영자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는 난이도가 올라가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 5분야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가장 쉬운 예가 텔레비전 광고하면 가장 마케팅 효과는 큰데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마케팅과 재무는 얽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주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5분야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실제는 난이도가 또 한 군데 더 올라가는 거죠. 뭐냐면 주위 상황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주위 상황이 끊임없이 소비자들 요구나 시장 상황들이 급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5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경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영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난이도가 지금 벌써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경영자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경영자가 나름대로 이런 답을 파악을 했다고 해도 경영을 하려면 이런 답들을 구성원들의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모티베이션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했을 때 평가와 보상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주는 게 경영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전에 제가 기술자였을 때 경영이라는 건 순간순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야에서 2년 동안 경영을 배우니까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5분야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주위 상황이 급변하고 이걸 혼자만 알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서 남들이 해당하는 분야 담당자들이 성공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경영자잖아요. 그러면 이 복잡한 게 이제 전체 범위를 경영을 배우면서 알게 되니까 그때 든 느낌은 뭐였었냐면 지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공포심만 남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일을 제가 도저히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사실은 공포심으로 남아서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경영에 대해서 소질이 없는 사람인지를 경영을 공부한 다음에 깨달았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회사가 질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다. 그래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 모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리스크 관리 쪽에 경영 포커스를 많이 두고 경영을 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리스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와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리스크 같은 게 컨트롤할 수 없죠, 사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건 이제 제껴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는 또 정말 학생 수준으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 경영할 때 리스크는 2가지예요. 하나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운영 관련된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그 뒤 설명을 하자면 이게 학교 강의할 때 1시간 이상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같은 돈을 써서 사업을 할 때도 그 빚을 얻기보다는 자기 자본율을 높이면 리스크가 줄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할 때, 운영이라는 게 비용을 쓰는 방법인데요. 그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같은 비용을 쓸 때도 고정 비용을 변동 비용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회사가 리스크가 줄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경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 IMF 환란이 오면서 빚을 얻어서 경영을 하던 많은 회사들이 넘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리스크 관리하는 경영을 하다 보니 빚이 최소화될 수 있었죠. 그래서 살아남았고요. 저 때. 그리고 또 저 때부터 빌딩 임대료 줄기 시작하고 저 때부터 중소기업으로 좋은 대학 출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때 생각에 저 때가 이제 98년인데요. 98년에 생각하기를 아마도 5년 후 정도가 돼야 제대로 발전을 할 것 같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뭐 R&D 투자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았었죠. 근데 뭐 저기 상황은 참 안 좋더라고요. 저는 한 4년 동안을 그러니까 4년 동안 매달 이렇게 월급줄 걱정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월 말에 지금도 안녕구소가 월급날이 25일인데 월 말에 월급을 주고 나면 월초가 되면 대강 이제 한 달 매출 계획이 서는데요. 도저히 월급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 다해서 겨우 이렇게 매출을 일으켜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또 월초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 당시 이제 제 평생 소원이 2달치 월급 줄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월초가 되면 그 달 월급 줄 걱정 안 해보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또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제 동기들하고 비교가 되죠. 다들 병원에서 저 의사하고 있는 동기들하고 비교가 되면서 밤중에 이제 제가 했던 일이 그거거든요.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이제 회계 장부 가지고 10원 한 푼 틀린 거 있는지 계산기로 맨날 두드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회사 작을 때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두드리다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처량하기도 하고요. 조금 뭐 그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회사가 한 10명 규모일 때요. 그때 CEO는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 뒤치다거리까지 실무자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CEO가 돼야 그 조직이 발전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하다 보면 이제 조직이 발전해서 30명이 돼요. 근데 30명이 되면 그 조직의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예전 습관대로 하면 조직이 망가져요. 예전처럼 30명 조직을 전부 자기가 뭐 10원 한 개라도 두드리고 모든 일들 다 간섭하고 하다 보면 회사 전체 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때가 될 때는 또 CEO가 해야 되는 일은 권한 위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일하는 데 익숙한 의사가 10명짜리 조직해서 어떻게 적응이 돼서 10명짜리 조직의 CEO로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할만하다고 했는데 조직이 3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금방 이렇게 편안해졌던 역할을 전부 다 버리고요. 업무 습관을. 그 30명 조직의 CEO 역할로 맞춰야 돼요. 자기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10원 한 것까지 두드리다가 이제 권한위임은 이제 직원들에게 다 맡기는 건데요. 그게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자꾸 이렇게. 그리고 막 못 믿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느낌이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왼손을 써야 돼요. 그 왼손을 쓰는데 이게 익숙해지지도 않고요. 익숙해진 다음에도 자꾸 오른손 쓰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이 규모가 바뀔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게 10명일 때 다르고요. 30명일 때 다르고 50명일 때 달라지고요. 100명일 때 달라지고요. 300명일 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500명일 때 또 달라져요. 제가 1000명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그때마다 이게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변화가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쨌든 계속 지냈었죠.